안녕하세요. 지혜족보 독자 여러분, 오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12월 29일 월요일 밤이고요. 오늘 낮에 비트코인이 잠시 9만 달러 회복하면서 연말 랠리가 시작되나라는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있을 텐데요. 역시 요새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 비트코인 바로 떨어집니다. 87,000대로 떨어졌네요. 비트코인 별로 힘이 없어 보이죠? 올해가 그랬습니다. 2025년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 자산으로 축적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별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요소를 빼더라도 원래 올랐어야 되는 해였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빠르게 폭락하면 이 가격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르지도 않고 내려서 이 가격이 됐네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 정도고요. 이더리움은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 리플도 마이너스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들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한 아주 기괴한 한 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시즌이 종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2026년도는 또 2020년도의 문법에 따라서 또 뭔가가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7년도쯤에 들어왔다면 이런 걸 벌써 3번쯤 겪는 거니까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2021년도 불장에 들어오셨다면 한번 겪었다가 또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역시나 좀 아쉬울 거고 또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2024년도 후반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손실을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겪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11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많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습니까? 파는 방법을 몰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귀찮은 것도 있는데 그러고 농담이고요. 네, 비트코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일찍 눈을 떴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겠죠. 비트코인이 가는 길마다 지금 이제 또 반대론자들, 회의론자들이 이제 또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에 들어올 거고 그들도 언젠가는 물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비트코인은 계속 전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문사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2개의 칼럼을 썼습니다. 요새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앞에 놓여있는 책들이 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책들은 제가 지난 11년 동안 썼던 책들인데요. 한두 권 정도 빠진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쓰면서 제가 전부 제목에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 빼놓고 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쓰면서 제가 스마트 콘트랙도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네요. 어쨌건 쓰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봤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함께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늘 없이 올라갔다가 추앙을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바보 취급을 받거나 사기꾼 취급을 받았던 일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또 추억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건 다 지나가리라는 말이 정말로 비트코인에 있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힘없고 이렇게 보이지만 언젠가 또 힘차게 웅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왜 틀었을까요? 네, 오늘 저는 비트모빅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왜 지혜족보에 자꾸 비트모빅을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제가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됐는데요. 비트모빅은 오테버스라는 채널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지혜족보에서는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비트코인 얘기만 좀 하고 비트코인의 투자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오테버스는 또 유료 회원제였고요. 그래서 수익 사업 비슷하게 했었고요. 지혜족보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많은 영상들이 아예 광고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기도 했고요. 나름대로는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왜 비트모빅 얘기를 꺼내냐면요.
오늘 원래 이런 언젠가는 이런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 권도영 씨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도건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권도영 씨의 그 판사님한테 보내는 레터의 번역본을 읽어봤습니다. 마음이 아팠고요. 마음 한 군데 울림이 있었고 굉장히 그 진정성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편견을 벗고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권도영 씨 이야기가 좀 남의 이야기 같지도 않고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비트모빅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한 실험입니다. 왜 재현이 필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의 현상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기적이다라고 믿는 게 저의 그 주장이고요. 미라클은 있지만 미스터리는 없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필명이지만 나와서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개별 국가들이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때와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 체제가 와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와해되거나 크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등장한 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신묘망측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상도 미스터리일까요? 미스터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학문과 우리들의 지혜가 과거에 묶여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느리거나 혹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헤맸던 것이지 비트코인 현상도 고전에 나오는 현상이고 인간 본성에 깊이 맞닿아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인문학도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즉 과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게 과학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는 하나의 특별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측을 하고 그리고 가설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통찰에 도달하려고 하는 태도가 과학적 태도인데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형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혼자 무엇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발견을 너도 해보라고 해서 논문도 쓰는 거고요. 너도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주 공간 안에서는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것이 맞으면 바로 또 재현이 돼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현상이 미스터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과학적인 현상일 것이고 과학적 현상이라면 재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일개 서생이 재현에 실패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상은 없었던 것이냐라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 현상은 그러면 뭐 미스터리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부족하고 제가 변수를 잘못 골랐기 때문에 재현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니까 만약에 운이 좋아서 변수들이 좀 통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하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살려서 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한 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는데 2015년 무렵이었습니다. 2015년 무렵에 이런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 비트코인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물론 다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절당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이거를 4년 전부터 직접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낯설고 기괴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생각이 났던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저는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이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 1달러 넘은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비트코인은 특별한 쓸모를 갖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한 회의론이 눈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심 탈레브의 비트코인 회의론을 보면 비트코인의 쓸모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의 쓸모는 뭘까요? 그거는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즉 가격이 오른다. 이것이 유일한 쓸모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샀던 건데요. 비트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쓸모가 50년 후에 없어질 거라면 그 미래, 확정된 미래는 오늘 당장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제 50년 후에 회의가 오늘을 지배하면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고를 전개합니다. 이거는 뭐 학자적인 사고긴 하고요. 대중들은 이렇게까지 정교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쓸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쓸모, 주로 뭐 인플레이션 해지라든가 뭐 국경을 넘을 때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가격을 갖기 전에는 쓸모가 전혀 없죠. 유의미한 가격을 갖기 전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코드 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그 어떤 가격을 갖기까지 라는 말을 했는데요. 상징적인 거고 1달러라는 거는. 물론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을 보면 1달러를 놓고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몇 년 동안. 뭐 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달러를 깨고 내려오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1달러라는 게 단지 그냥 임의의 숫자는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쓸모를 가지려면 유의미한 가격을 가져야 되는데요. 유의미한 가격을 가지려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러 사람의 환상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1달러를 넘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이 이런 겨울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대중이 구글링도 하고 비트코인을 찾아보고 비트코인에 막 비트코인 당장 막 2배가 갈 것 같고 이런 쓸모, 가격이 오른다는 쓸모가 없을 때, 그럴 때도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힘이 없던 시절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유일한 쓸모라면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장에서 왜 던지고 가지 않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아무것짝에도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던져서 얻는 1000만 원, 1억, 10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의 가격이 패턴이 아니라 이상한 패턴을 보였을 겁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이었겠죠. 헛된 기대와 탐욕 때문에 올랐다면 또 그것이 꺼지면서 또 팔아 제끼는 러시가 일어나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또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 또 크게 올라가고 그러면 또 뭔가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갖고 또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해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패턴을 그리지 않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마치 태엽이 한쪽 방향으로는 돌아가는데 한쪽 방향으로는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떨어지지만 그것이 바닥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고 화폐 현상은 부가가치 현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가가치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에서 두드러지는 건데요. 주식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유권을 분할한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라는 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기업의 쓸모는 명확합니다. 부가가치 생산하느냐 생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다 없다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아무리 비트코인하고 비슷해도 그 모 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고 사업체를 접고 부도가 나면 취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모기업이 없어요. 모기업이 없는데 취조각도 안 되고 그 모기업이 부가가치 생산하지 않는데도 때가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고 그래서 부가가치 현상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원가가 부가가치 현상에만 특정된 이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이단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요. 지금도 저의 의도는 곡해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존의 경제학이나 이런 상경계열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매몰원가는 거의 죄악시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템이라는 작자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매몰원가 얘기를 합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이 매몰원가라고 말하지 않고 고통 이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을
을 기반으로 해갖고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어, BTS의 땀 눈물, 피땀 눈물에서 온 개념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고통 이론이라고 만든 것 같고, 이것은 정석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메모론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도 행동 경제학으로 오면서는요, 메모론가 현상을 무조건 죄악시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메모론가에 굉장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합리성 하나만 가지고 분석이 된다면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왜 애를 낳고, 왜 이혼을 하고, 왜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합리성하고는 관계없거나 합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것이겠죠. 네. 인간을 합리성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류 경제학은 아직도 고집을 하지만 그 주류 경제학과 거의 비등한 존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들은 이 인간이 그렇게 합리성 하나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건 인간이 개체적으로 사고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사고한다는 건데요.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곤충 떼와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모론가 현상도 인간을 개체로서의 합리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을 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고, 그걸 피하는 사람만이 더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론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인류에게는 그 메모론가에 대한 집착이 거의 퇴화하고 없어야 되는 건데요. 현실은 오히려 반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메모론가에 대해서 아직도 연연하거든요. 그것이 비합리적일 때조차도요. 그것은 뭐냐면 메모론가가 우리들의 이성의 수준에서는 합리성이 없었지만 우리들의 감성의 수준에서는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과연 개체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나서 그 제가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었던 주류 경제학적 사고 체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과학하는 태도라는 것과 정말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학문하는 자세도 아니다. 현실에서 분명히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교조적으로 이론을 갖고 현실을 부정하지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끔 존경받는 경제학자들이 못되게 굴었어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틀을 좀 벗어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메모론가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체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고 곤충의 페로몬처럼 하나의 신호체계로서 비용이 움직이는 거라면 메모론가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설명이 됩니다. 제가 착안했던 건 바로 이것이고요. 비트코인에서의 비용은 사실 비트코인 설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채굴 경쟁이라는 게 사실 비용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채굴이라는 게 POW에 있어서는 비용을 담은 레터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편지가 나오냐면 비트코인의 합의 과정이 풀었다고 하는 비잔틴 장군들의 문제가 이 레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군이 옆에 있는 장군에게 모시에 같이 성을 공략하자라는 레터를 써서 보내는데 이 장군은 양쪽에서 온 레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온 레터, 이쪽에서 온 레터 둘이 가리키는 합의된 시간이 다를 경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그런데 만약에 한 레터를 쓴 장군은 자기랑 오랫동안 잘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자가 나를 배신했을 경우에 이자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오랫동안 세월 동안의 누적된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즉 메모론가가 깨진다면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나와의 관계, 매몰된 비용이 많은 관계에서 오는 편지가 매몰된 비용이 적은 관계에서 오는 편지보다 더 진실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학연지연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요. 학연지연이 깊을수록 배신의 비용이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하나의 신호로서 읽습니다. 그 비용이 과연 그래서 매몰된 거냐,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냐라는 것은
별로 우리가 사고하는데 크게 정교할 만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어쨌건 비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부 매몰 원가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어떤 행위는 더 진실성을 내포한다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에서만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죠. 여러 가지 그 반개 학문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낭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학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갖고 와서 비트코인을 들여다본 거죠. 비트코인에도 매몰원가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초창기 1달러를 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젊은 백인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이들 문화권에서는 정당한 권리라고 여겨졌던 대마초라든가 혹은 마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유사의 익명성 혹은 그 가명성이 그렇게까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처음에는 우리만큼이나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죠. 왜냐하면 오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유용한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 유용한 오해를 기반으로 해갖고 어떤 가격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넘어가면 채굴이 고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채굴도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떤 이유로다가 그것이 우연이겠지만 어떤 이유로다가 수요가 있다라고 착각을 통해서 믿어지면 가격을 갖게 되고요. 가격을 갖게 되면 그거에 맞도록 채굴 비용이 올라갑니다. 채굴 비용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채굴 비용보다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다시 바로 회복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연한 기회에 가격을 갖게 됐는데 이 우연한 기회가 사라지더라도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식과 같은 어떤 투자적 상품이라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가격이 원래대로 원복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멀리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오해에 기반해서 가격을 가졌더라도 한번 가진 가격은 그 나름대로의 관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식과 채권과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권 같은 약속도 아니고요. 주식처럼 어떤 부가가치에 대한 할당권도 아닙니다. 진짜로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비트코인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구하기 어려운데 누군가는 왜 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구하려고 했고 그 누군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을 갖게 되고 한 번 가격을 가지면 그것은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태엽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만 열려있지 가격이 내려가는 쪽으로는 계속 닫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 비용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채굴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다시 채굴 비용의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밑을, 그러니까 자기 바닥을 계속 닫으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현상을 재현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 2015년부터 있어서요. 제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진짜로 이런 무리 행동 속에서 일종의 신호로서의 그 매몰원가 현상이라면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를 해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요. 일군의 사람들이 이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이 가격을 가질 거야,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근거 없이 혹은 근거가 있더라도 불확실함 속에서 믿는 거죠. 그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얻어놓으면 이런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전기를 사용하는 채굴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오는 비용이라든가 해외 여행을 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것을 얻어서 이것이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넘기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가격을 가지면 그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뭐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비트코인 말고 다른 또 용처가 없는 거를 실험 안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수많은 그런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용처가 없이 혹은 용처가 허무맹랑한 용처를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건 한 번 가격을 가져가지고 헛된 요망 때문에 가격을 가지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깨지면서 이렇게 폭삭 망해버리는 그걸 재현해 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그전의 바닥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막 10달러에서 막 헤매다가 100달러를 쳤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50달러, 40달러로는 떨어지지 10달러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0달러, 50달러 떨어지던 게 또 이게 1000달러를 가면 1000달러라는 거를 쳤다가 이게 다시 300달러, 400달러로는 떨어지지만 또 이게 이전에 헤매던 40달러까지는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 바닥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고점도 안 가는데요. 정고점은 한번 몇 번 깨졌습니다. 근데 이전에 헤매던 바닥 가격과는 완전 이별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물 원가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용처에 대해서 묻지 마라. 용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처음부터 이것은 비트코인 화폐 재현 실험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고생을 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믿어라. 이것만 확인해라. 라고 하고 사람들을 관악산, 물론 그 전에 이제 2만 원짜리 책을 사게 하면서 뭐 그냥 실험용으로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사면 원래 커피 가격대로 사는 겁니다. 커피를 사면 거기에 또 넣어주기도 했고 또 고기를 먹으면 또 거기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식당이기 때문에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투입하는 비용이 다 달랐던 거죠.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투입했던 건 맞고요. 그거는 이제 현금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올라올 때의 비용은 시간도 있고 현금도 있죠. 밥 사 먹고 교통비도 있는데 고통이라는 비용을 또 그 깔딱고개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입을 해서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데려올수록 더 유리했거든요. 가족을 설득하는 그런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이 모빅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행동할 거다. 여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 호텔에서 묵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뭐 빡센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떤 특별한 지점에 그 시간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유일한 수고가 우리가 모비코라는 걸 증빙하기 위한 무거운 책? 그것도 뭐 무겁다고 할 수도 없는데 여러 가족을 데려오니까 그거를 이제 한 명이 맡아갖고 너무 무겁다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아갈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요게 무거웠던 거죠. 어쨌건 그런 투덜이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사회 실험으로 하는 거지 이걸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똑같이 비트코인을 재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네들이 뭐 요트 타고 낚시하고 호텔에서 뭐 룸서비스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이제 갈 때는 이제 이코노미에서 또 비즈니스보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다 각자 즐긴 건데 여기서 받은 1,500개의 코인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린 휴가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그 밑으로는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이 모빅이라는 게 없었으면 여러분들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와서 즐기다 간 거라서 이것을 남한테 청구한다는 생각조차 안 할 선량한 시민들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모빅을 준다는 이유로 여러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잠잤다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 내가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 먹고 놀고
잠자고 비행기를 탔다라고 치환해버린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이렇게 해킹에 취약한 거죠. 이렇게 해킹을 당해버렸다. 내가 지금 해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해킹을 당한다.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석을 타느라고 지불한 비용, 호텔 룸서비스 사용하느라고 지불한 비용을 전부 토큰에 넣어서 이걸 누가 난 뭐 시간 없으면 못 갔으니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그걸 넣어서 판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게 사실 좀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의 행태거든요. 이렇게 얼굴 두꺼운 행태를 여러분 뻔뻔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행동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실험하고자 했던 이제 재현하고자 했던 비트코인 현상의 어떤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래서 이제 가격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장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단톡방 이런 데서 거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욕심들이 있다 보고 워낙에 이 생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전 뭐 안티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이제 들었는데 하도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아마 있었겠죠. 뭐 헐값에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막 어르신들이 질타도 하고 그랬나 봐요. 마치 아파트 가격을 마음대로 싸게 금매를 내놓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통계를 공부하면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각각의 표본에는 근함의 사연이 있지만 이 표본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모든 것은 없어진다. 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소들, 변수들만 남는 거죠. 그 변수들만 남기고 나머지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표본을 깨끗한 표본을 얻는 게 아니고요. 허다한 표본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거든요. 이런 잡음이 있었겠죠. 뭐 없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가격들을 형성하다가 이게 객관화가 되면서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틀었냐면 제가 화폐 실험은 성공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모빅은 그 이후로 가격을 가졌고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좀 더 들뜬 분위기에서 가격을 빠르게 형성했다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기간을 1년 반 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새 괜찮은 가격으로 회복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가격이 좋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성적 중에서 플러스 60% 이상을 한 제가 아는 유일한 코인은 바로 비트모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성적이 플러스 60%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 이더리움 마이너스 10, 리플 마이너스 11% 정도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알트들은 볼 것도 없는데 몇 개 안 되는 코인들이 아마 플러스를 했을 텐데 플러스 60%를 올 한 해 동안 했습니다. 비트모빅은. 그리고 지금의 비트모빅 가격은 그렇게 우연적인 사건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고 그 이해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고요. 10만 원 이상의 가격대. 한국인들이 중심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1,000원, 10,000원, 10만 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2년 유지해도 사실은 뭐 성공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소수의 고래가 팔면 금방 없어지고 혹은 또 누군가 확 사면 다시 10,0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있죠. 그러나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우리가 10만 원 이상이 된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 돼서 2년 이상을 유지했다는 거. 2년 동안 한 번도 10만 원 미만으로 다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했다라는 것으로는 이제 유의미한 가격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비트모빅을 나눠줘서 단지 전제 조건은 비용을 쓰게 하고 나눠줘서 사람들의 생각을 해킹해서 자기가 마치 모빅을 생산한 것 같은 그런 착시를 일으켜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생산한 거고 내가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먹어가면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되팔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형성했고 그 주관적인 가격은 모두가 다른데 병원을 문을 닫고 여행을 온 사람과 집에서 놀고 있던 청년이 한번 가볼까 하고 갔을 경우에
둘이 투입한, 모빅에 투입한 기회비용은 다르죠. 이렇게 주관적인 비용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것은 가격으로 객관화되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을 오해해갖고 고통이론이 바로 그게 문제인데, 고통이론이라고 이제 제 이론을 속화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비판이 들어오냐면, 주관적 가격과 객관적 가격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이론에서는 자기가 자기만 학대해갖고 어떤 상품을 남들은 뭐 100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거를 자기를 막 학대해갖고 무슨 일본의 장인이 칼 만드는 것처럼 막 단전 호흡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1,000만 원어치의 비용을 투입하면 이것이 시장에서 1,000만 원이 되느냐라는 이제 반론을 하죠. 당연히 그거는 1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똑같은 비용을 들여갖고 똑같은 제품을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옆에 있기 때문이네. 그런데요. 이것을 그래서 최선 비용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다 제거가 되죠. 그래서 모빅을 객관적으로 누군가는 막 그냥 받아요. 그냥 길에서 막 받는데 누군가는 호주에 오게 하면 이 호주에서 받은 모빅하고 길에서 받은 모빅이 다른 가격을 형성하느냐? 그렇진 않죠. 같은 가격으로 수렴되고요. 결국은 중력장이 센 쪽입니다. 길에서 많이 뿌렸다면 길에서 받은 가격에 쓴 비용에 수렴할 거고요. 호주에서 많이 뿌렸다면 호주에 쓴 비용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론은 조금 제가 주관적 비용 자체를 몰라서 왜곡했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여지가 있어서 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과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인근 학문들, 심리, 동물 사회학 이런 데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신호로서의 비용 이론을 한번 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될 정도는 아니고요. 고려해 볼 만한 이론은 맞습니다. 근데 그 고려해 볼 만한 이론이 비트코인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재현한다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봤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쓸모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쓸모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빅은 아예 그 기대조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예. 역설적이지만 모빅 실험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증인들은 안티들입니다. 비트 모빅 실험을 저주했던, 혹은 폄하했던, 혹은 무시한 건 아니죠.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한 걸로 봤을 땐 관심이 많은 거죠. 매 단계마다 비판을 했습니다. 매 단계마다 비판을 하신 이분들이 뭘 증언하냐면, 모빅은 어떤 쓸모를 가정하고 혹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속여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비트 모빅 실험을 말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말씀처럼 비트 모빅은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가 효용이 쓰레기인 것을 비용을 들여서 얻었는데 그 비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쓰레기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주관적인 투입된 비용이라는 이론이 맞는 거죠. 그 주관적 비용들이 이제 시장을 통해서 객관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뿐이고요. 혼자만 주관적으로 구슬을 어렵게 깨갖고 구슬을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그 구슬을 깨는 과정이 모두에게 비슷하게 어렵다면 그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수요하고 안 만나겠죠. 그러면 아예 안 나올 거고요, 세상에. 근데 부가가치 현상은 비용이 수요보다 더 높은 선이 있으면 이 공급하고 수요 곡선이 안 만나고 그냥 없는데, 화폐 현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화폐 현상은 사실 그 화폐를 무엇을 해서 얻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 화폐의 쓸모보다는. 사실 화폐의 쓸모는 사회적 약속일 뿐이고요. 화폐 자체가 쓸모가 있는 건 아니죠. 화폐라는 사회 약속이 쓸모가 있는 건데, 이 화폐라는 사회적 약속에서 그 화폐를 개개인들이 얻을 때는 본인이 뭔가 사회 공헌을 하고 얻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 공헌을 했다는 징표인데, 화폐가 그렇게 보면 인간을 벌이라고 봤을 때 벌들의 페로몬처럼 화폐도 하나의 신호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에 와가지고 10만 원을 주면서 기름을 얻는 사람은 그 10만 원을 위조 지폐로 만들었거나 혹은 그냥 길에서 주운 게 아니라 그 기름을 넣을 만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했을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물론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사회에 기여한 게 아니더라도 비용을 어떤 이유로 비용을 들이는 것을 해킹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비용도 사회의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부가가치, 뭐 호주에 와서 여행한다고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그냥 비용을 들이면 우리 인간이 의외로 단순해갖고 내가 비용을 들였으니까 이것은 이 가치보다 높아야 되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생각하니까 이 가격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혹은 길게 잡으면 4년 동안 목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화폐 실험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폐 실험은 이 비트모빅 회의론자와 반대론자들의 감시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비트모빅처럼 후발주자인데다가 이제 와서 비트코인 흉내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엣지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가격을 가진다면 말이 안 된다는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말이 안 될 정도의 형편없는 이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이론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있어서 미스터리를 제가 해결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한테는 미스터리가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이게 미스터리였는데 제가 했던 공부가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이거는 신호로서의 메모론가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됐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심탈부 같은 분들은 비트코인의 유일한 쓸모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가격이 영원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영원히 올라갈 수 없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데스 스프롤에 대해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현까지 실험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제 주지의 사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더 이상 비트코인 현상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 기적은 맞죠. 이런 지정학적으로 해체되는 시절에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동아줄이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의 개인들을 위해서, 터키나 투르키에나 나이지리아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개인들을 위해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동아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상은 원래 우리 인간이 화폐 현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재현했던 것입니다. 엑기스만 담은 거죠. 너무나 엑기스만 담았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화폐는 추상적인 거야라고 주장했던 주류 경제학자들마저도 깜빡 속았어요. 이게 사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추상적일 뿐이야라는 것을 현대 경제학의 새 집안의 어른들, 미제스, 케인즈, 프리드만 모두 동의하는 거거든요. 화폐는 추상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그런데 이 후학들인 경제학자들은 종이라는 물질에 본인들의 사고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뭐 그건 아닙니다. 종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국가라는 권위인데요. 국가라는 권위가 화폐에 있어서 본질적인 속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속성이긴 하죠. 근데 본질적 속성 아닌데 비트코인이 그것마저도 깨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부가가치 현상으로 보고 쓸모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폄하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야 된다. 한국에서 이 변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만여 명의, 연인원 만여 명이니까 실제로는 한 1, 2천 명입니다. 1, 2천 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꿈을 꾸면 2년 동안 10만 원 넘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지금 이 호주, 이 제주도에 오신 분들은 한 3, 4명이 왔으면 지금 거의 50억에서 100억의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현상이 말이 안 된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100억이나 50억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한 달 동안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러시아기겠죠? 바꾸려고.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만 열린 기회라고 생각해서 러시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모빅 가격은. 네, 붕괴했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비트모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했던 예정 경로입니다. 그 예정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그 중력이 엄청났을 텐데요. 그 중력을 거슬러서 산에 오르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이건 재현했구나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왜 비트모빅 실험을 미련스럽게까지 이렇게 밀어붙였는가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드리는 이유는, 도건 씨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제가 루나에 대해서 조롱한 적이 없었다라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그 도건 씨의 진정성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걸 저도 알고요. 정말로 어떤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스러운 결과가 됐겠죠. 근데 뭐 그것은 도건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각자 선택을 그렇게 하신 것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문제를 좀 차치해 놓고 그 글을 보면 이 도건 씨의 어떤 진정성이 좀 보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저하고 너무 대비가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빠진 비트코인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중심이 된 생태계에서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라는 플레이어를 생각했을 때 발행자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알고리즘으로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믿은 거고, 알고리즘으로 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돌아갔던 건데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저도 늘 빠지는 유혹 같은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오픈했을 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했던 것들이 누적이 됐던 것도 있었다라고 시인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뭐 남들이 뭐 재판정에서 그런 잘잘못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그것을 뭐 제가 비난하거나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루나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불어닥쳤던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정서 때문에 저희 다 고생을 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주저앉아 버리면 뭐 비트코인이건 어쨌건 굉장한 타격이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샀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 세계에서는 공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샀다는 말을 한 건데 그게 사실화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가 가루가 되는 경험을 해서 저도 굉장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더 이상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할 수 싶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사회가 좀 혁신에 대해서 좀 열렸으면 좋겠다. 혁신이라는 모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문명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혁신이 모두 성공한다면 누구나 다 혁신을 하겠죠. 혁신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껴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공을 해서 또 문명을 한 발자국씩 전진시키는 건데요. 이게 혁신에 관대하지 않으면 그런 시도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점점 그것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갉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건 씨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랑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커리어는 완전 다릅니다.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젊지만 굉장히 화려한 학력과 굉장히 화려한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믿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에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뭐 경력이고요. 그런 경력 속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투지, 씩씩함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책들을 쭉 11년 동안 썼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화폐 현상을 재현한 것으로 저는 비트코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비트모빅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의 오래된 문제, 로스트코인과 언론코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천적인 문제로 남은 거고요. 그거는 모빅 생태계가 이제 어느 정도 호응하고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 액수도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 명의 지식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는 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꿈이 작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10,000개 이상 10만 개 정도 갖고 있다면 비트코인과 저의 이해관계가 너무 밀착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 역량을 다해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데 애를 쓰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저한테 주는 이로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노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지적 헌신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건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의 제 영상을 보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안 해보셨겠지만 혹은 안 하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겨울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들의
사고의 고리가 결국 이 문제에 와닿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그 쓸모없는 게 왜 그걸 갖고 있는 거야? 사람 다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인간은 그렇게 쓸모없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네. 왜냐하면 부가가치 현상에서는 쓸모가 중요한데요. 다른 현상에서는 우리는 페로몬 역할을 하는 신뢰 신호가 필요하고요. 그 신뢰 신호는 비용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주관적인 고통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 이론을 고통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형태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보는 상태에서 같은 비용으로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만 변형시키면 어느 정도 응용이 될 만큼 확실한 과학적 현상이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압니다. 처음에 이제 산으로 오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산으로 안 가죠,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도 안 오는 것처럼 안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뭔가 믿어서 오는 건데, 이제 이 이론 핵심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긴 현상 때문에 태엽에 한번 감기면 다시 뒤로 되돌아 감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걸 이제 지난 2년 동안 모빅이 보여줘서 모빅 혼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이 죽었던 2025년도에 모빅 혼자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빅 실험이나 모빅 현상은 말도 안 돼라고 폄하할 만한 그런 실험은 아닙니다. 말은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은 안 들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말은 되는 현상이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비트코인에도 미스터리는 남지 않았다. 적어도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스터리는 없다. 미라클은 있지만 미스터리는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족보에서 이렇게 모빅 얘기해서 저도 즐겁고요. 모빅의 화폐 재현 실험이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거를 지혜족보에서 이렇게 어나운스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동의하지 않을 이제 비트모빅 반대론자, 이분들이 그냥 생각만 반대하면 좋은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반대를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투서 보내고 편지 쓰고 항의 전화해서 결국 저희가 손잡았던 JTBC하고도 이제 결별하게 됐고, 또 한양대 교수님들한테도 막 메일을 막 보내갖고 제가 이제 뭐 재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에 다닌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도 계속 뭔가 하고, 한 번은 삼성 건물을 빌려갖고 하는 MBA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올라갔더니 보안팀이 떠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MBA에서는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몇 년 동안 빌렸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2시간 전에 이거를 그 지혜족보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제 반대하는 분들 중에 삼성을 잘 알거나 삼성에 다니시는 분이 보안팀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반대에 직면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해가 전혀 없는 신문 기자들, 삼류 신문 기자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썼던 기사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비트모빅은 말이 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런 지적인 도약을 한국 사회가 한국이란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는 사회에서 저와 한 2천여 명의 분들이 같이 용기 있는 여정을 통해서 재현했다는 건 되게 나중에 굉장히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없어질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 우리들의 증인이고요. 그분들의 가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후, 1년 후에 없어질 거라는 그분들의 저주스러운 그런 악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의 성공을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반대 감정도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실험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실험을 이제서 이제 알아가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빅을 통한 비트코인 화폐의 실험은요, 여기서 끝내지만 이 실험이 남긴 여운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압니다. 우리 하도 이제 이 비트코인 세계에서 저를 욕해갖고 한때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이 세계의 이 알트코인 혹은 이 크립토의 저의 제자를 비롯한 저의 동료들이 저를 멀리 한 게 한 3, 4년 됩니다. 같이 뭔가 묻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화폐 실험은 성공으로 종료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면 이제 이 자체로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태보스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제는 모빅도 화폐 현상에서 이제 부가가치 현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 현상에서 이제 뭔가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모빅도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모빅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뒀고요. 그래서 모빅도 이제 부가가치 현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빅의 길을 갈 겁니다. 어쨌건 모빅은, 비트모빅은 어떤 그 쓸모를 지향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오직 비용 현상으로만 여기까지 왔고,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2년 넘게 유지하는, 화폐 재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완전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자축하면서 여러분들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한 해를 마감할 때 제가 잘난 체하거나 자랑하려고 튼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이 시대에 태어난 비트코인 만들어진 것은 기적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을 일부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갖게 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비트코인 현상은 미스터리는 아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천착해서 풀었다. 언젠가는 이 비트모빅 현상, 이 실험이 전 세계에 알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책,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썼던 이 수많은 책들 제가 전시했는데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것은 이제 이 무따기,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끝으로 이제 종료한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에 구애받지 않고, 저도 이제, 모빅 얘기도 하고, 이더리움 얘기도 하고, 리플 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 지금 미국은 굉장히 바쁩니다. 토크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전도사로서의 이제 또 이미지도 벗어서, 예,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한 차원 더 높아지고 싶어서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비트코인도 하나로서 보는 그런 차원으로 옮겨간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책과 함께 비트코인 화폐 실험을 재현함으로써, 화폐 현상을 재현함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는 다 했다라는 제 스스로 저한테 성적 매기고 여러분들하고 2025년도에 아듀를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반으로 해갖고 왜 이게 신기하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야, 그 하다 전 세계 똑똑한 사람이 얼마 많은데 그것도 대한민국 오템이 네가 이런 실험을 하고 세상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 많은데 왜 그 모비코라는 그 소수 1000명, 2000명이 가족 데려가갖고 수십억을 산에 올랐다는 이유로 버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또 남잖아요. 우리의 이제 이거는 이제 학문적이진 않고 이건 약간 종교적인 질문에 가까운데 왜 하필 그게 너야? 왜 하필 왜 그게 그 사람들이야? 내가 아니고라는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은 그럼 종교로 물어봐야 되나요? 예, 기도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인문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풀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푸냐면 1월 1일에 오후 5시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오작교라는 이제 저하고 인문학 공부를 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회째로 막을 내립니다. 뭐 다 했기 때문에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막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라토 앙상블 공연이고요. 테너 한상희 씨가 한상희 씨를 비롯해서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의 유명한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롯데 콘서트홀인데 무려 25,000원에. 네. 가족들 신년 어디 갈 데 없으면 롯데 콘서트홀 오셔가지고 공연 보시고 5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드리지 않았던 이야기들. 왜 도대체 그걸 오태민이 했은 거야? 왜 그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고, 진짜 세계 석학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비트코인의 미스터리 오태민이 풀었어. 그리고 그 오태민 푼 건데 그렇다 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수십억을 벌어서 내가 아니고, 앞으로 그 기회가 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들으시려면 1월 1일 롯데 콘서트홀에 오십시오. 25,000원 내시면, 제 강의는 무료고요. 여기에 뭐에 돈을 내시는 거냐면, 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이 테너,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의 공연을 1월 1일에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31일에 안 올리고 29일에 올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 1월 1일에 왜 이런 복잡하고 아무도 묻지 않거나 이런 역사적이거나 혹은 이런 횡재 가까운 이런 비트모비 따라다녔으면 지금 수십억이라고 말이 돼? 이런 현상이 왜 대한민국에서 왜 저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뭐 이렇게 계시적으로 풀 수 없어요. 다만 운명론도 아니고 점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풀어내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네. 좀 기대하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강의. 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통찰. 여러분 또 이런 여러분들의 바쁨과 편견과 여러분들의 그 완고한 지식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저는 고생했지만 정말 이거를 따라다니신 분들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그 지난 1년 반 동안의 고난의 행군도 난 너무 힘들어 10억밖에 못 벌었어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열받죠. 네. 여러분 다른 인생에서 그런 다른 챕터에서는 기회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모델인데요. 그 세상을 보는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하나를 제가 이 1월 1일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갖고 오셔도 되고요. 저보다는 이 또 앙상블 공연에 롯데 콘서트를 꽉 채우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동원되니까요. 여러분들 25,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는 공연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일찍 와야지 근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1월 1일에 5시지만 늦지 않게 좀 일찍 오셔가지고 S석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연도 듣고 공연도 보고 가족과 함께 오시는 즐기시는 1월 1일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의 비트코인 화폐 실험 화폐 현상 재현 실험은 성공했다. 물론 저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모빅을 이제 벗어나려면 저한테 비트코인 10만 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바꿔줄 테니까 이제 모빅 내시고 다 이제 집에 가서 해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만 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머리를 굴리고 이제 구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사고 나겠죠. 네, 루나 같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얘기는 오테버스에 보시면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지적인 도약을 비트코인 때문에 했던 걸 기념하는 이 1월 1일 롯데 콘서트홀 오작교 마지막 회에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이 새로운 희망을 연주하는 이런 공연에 오셔서 또 좋은 공연과 함께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인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유익하고 즐겁고 기쁜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미스터리는 없다. 한국에서 풀어낸 비트코인 화폐 현상 재현 실험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